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이충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해지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송지선 교수님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데 본인 소개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개발협력 분야를 연구 중인 송지선입니다. 오늘 전문가이신 송 교수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어 가는 단계 또는 종료 후에 어떤 그 전후 복구를 위한 개발 협력 문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개발 협력이란 게 뭔가, 개발 협력, 즉 그 영어로 말하면 development cooperation 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송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더라도 국제협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협력이 이제 국가 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재원이나 인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교류를 의미한다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또는 줄여서 이제 개발협력을 정의하자면 개도국의 빈곤 감소나 사회경제 발전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어떤 노력과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협력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공적개발 원조 ODA라는 단어도 동시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ODA에 대한 간단한 사전적 정의를 먼저 드리자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공적 자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ODA를 비롯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흔히 개발 재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추세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단순히 공여국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은 다양한 민간 부문에서의 개발 재원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해하기로는 개도국의 어떤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반 노력과 행위 이거를 이제 개발 협력이라고 하고 또 공적인 그 개발 협력 ODA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어떤 재원에까지 이런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전쟁이 이제 종결 단계에 접어들면 그 재건 복구와 관련해서 개발 협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상황 파악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 자체가 무리이긴 합니다만 대충 예상하시는 어떤 그 액수, 재원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재건에 필요한 규모 추정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총 5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한 2달 뒤에 이제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서는 이 규모가 7,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9월에 세계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에 대한 별도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총 3,490억 달러 또는 3,490억 유로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이 규모는 2021년 우크라이나 GDP의 한 1.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3,490억 달러 중에서도 정말 초기 즉각적인 회복을 위해서 170억 달러가 필요하고 이 170억 중에 올해 안에만 이제 3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유럽투자은행의 호이어 총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최대 1조 유로의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정치를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 또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하여튼 지금 현재로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서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갈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단계 또는 종료 후에 이런 재건 복구 또 개발 협력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적인 개발 협력 상황 또는 다른 일반적인 전쟁 상황과는 다른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의 특징은 총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EU와 연계돼서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 측면에서 보자면 OECD 닥을 중심으로 한 국제 개발협력 규범과 원칙에 기반해서 제공된다는 점, 또 무상원조가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공재원 외에도 민간 부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7월에 있었던 그 루가노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서 국가 회복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요. 이 회복 계획을 살펴보면 5대 원칙 중에 하나로 EU와의 연계를 꼽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EU의 가치 사슬만의 연계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U의 어떤 녹색이나 디지털 원칙과 연계해서 재건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EU와 상호 시너지를 도출할 것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 차원에서 보자면 두 번째 특징으로는 OECD 닥,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OECD 닥의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연계되어서 추진될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회복 계획에도 뭐 투명성과 책무성과 같은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강조되는 보편적 원칙의 중요성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7월 컨퍼런스의 결과 문서를 살펴보면 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투명성, 책무성, 법치, 그리고 그 외에도 성평등이나 인권, 지속가능성과 같은 개발협력 원칙에 기반해서 재건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개발재원, 개발협력 측면에서는 개발재원이 OECD 닥을 비롯한 어떤 국제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재원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이 강조가 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무상원조의 중요성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재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무래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뭐 유상원조나 차관,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의 투자를 더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회복 계획, 그리고 각종 어떤 문서들을 살펴보면 무상원조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제 주요 재원의 형태로 무상 원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 원조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어떤 인도적 위기 대응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무상 원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이제 경제 회복을 함으로써 무상 원조를 비롯한 이제 국제 지원에서 국내 재정 동원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좀 비추어서 재건을 살펴보면 이 재건과 함께 마셜 플랜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서유럽의 재건을 위해 실시했던 원조 계획인데요. 마셜 플랜 또한 거의 대부분이 무상원조로 진행이 됐었고, 유상원조나 차관도 만기간 35년 정도여서 마셜 플랜과 비슷한 형태의 재건이 우크라이나에도 적용이 된다면 마셜 플랜 때와 마찬가지로 무상원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규모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과 혁신적 재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 자금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롯한 공여국들도 민간 기업,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NGO, 학계, 재단 등과의 어떤 협력, 그리고 이들의 참여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와의 연계, 그 다음에 OECD 닥, 그러니까 그 개발원조위원회, 거기서 내놓은 여러 가지 원칙들과 하고 연계되어서 또 진행이 될 것이다.
또 무상 원조 중심으로 하되 국내 재원 동원이나 뭐 유상 차관 이런 것도 추후에 이제 발전될 것이다. 또 공적인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 및 어떤 혁신적 그런 타입의 재원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에 적용되는 어떤 개발 협력의 특징 이런 거를 살펴보고 나니까 그러면 지금 선진국들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뭐 이런 그 여러 나라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어떤 형태, 어떤 액수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조금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지원이 커미트, 약속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서 많은 규모의 개발협력 지원을 약속을 하고 또는 이제 실제로 제공을 한 바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미국이나 EU를 중심으로 하는 G7 그리고 OECD 다크 회원국들의 개발 재원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최대한 개발협력, 이제 여기서 개발협력은 뭐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의미하는데 이 최대 개발협력 제공 또는 공여 국가로는 이제 미국, EU, 영국, 독일, 캐나다 순이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억 달러를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 약 한 92억 달러, 그리고 재정 지원이 103억 달러가 되고요. EU는 미국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140억 달러라는 상당한 규모를 지원을 했고 이 중에 재정 지원이 123억 달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영국이 25억 달러, 독일이 20억 달러를 기여를 해왔고요. 이제 아시아권에서 살펴보면 일본이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6억 달러를 약속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으로 이제 1억 달러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공여국들, 사실 이 공여국들은 기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부터 개발협력의 어떤 최대 공여국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협력 지원 외에도 뭐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월드뱅크나 IMF를 통한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다자개발은행들은 또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중국이나 인도가 현재 뭐 미국, EU와 같은 서방국처럼 적극적으로 재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참여가 없을 거라 또는 이들의 참여를 배제하기에는 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중국, 인도로 대표되는 비다크 회원국 또는 이제 신흥공여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재건 지원 과정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NGO를 통해서 약간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살펴보면 1대1로 그리고 무역 측면에서 상호 주요 협력국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또는 개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보아서는 완전히 이 재건의 참여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비다크 회원국들은 다크 회원국들과 사뭇 다른 개발 협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G7이나 OECD 다크 회원국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또는 이제 추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말은 또 동시에 G7과 다크 회원국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ECD 다크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현재도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국, 인도 같은 다크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지원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이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라든지 지원 현황이라든지 그 재원 규모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고 나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개발 협력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왔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이거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거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제 가장 첫 개발협력 또는 원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963년 개도국 초청연수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는 한국이 자체적인 원조 예산을 갖고 있던 거는 아니어서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라는 곳에서 이제 자금을 제공을 하고 한국은 연수 사업을 운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개도국 간의 개발협력 사업에 선진국이 지원을 하는 어떤 삼각협력의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1987년에 기재부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라는 곳이 설립이 되어서 EDCF. 예, 유상원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91년에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는 곳이 설립이 되어서 무상원조 시행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거의 30년이 넘는 수준이고요. 한국은 이제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2010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 OECD 닥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고 바로 이듬해에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네. 그래서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공여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적이나 양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은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유상원조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재부와 EDCF를 중심으로, 무상은 외교부와 코이카를 중심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어떤 이원화된 체계에서 좀 더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2006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개위라는 어떤 한국개발협력의 최고 정책기구를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략과 사업 전반을 조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OECD 닥에 가입했을 때는 OECD 기준으로 한 13억 불 정도의 ODA 예산을 제공을 했는데요. 2021년에는 그게 28억 불을 넘었고, EU를 제외한 29개의 닥 회원국 중에서는 이제 1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UN 차원에서는 개도국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각 공여국들이 국민 총소득 GNI 대비 0.7%의 ODA를 제공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ODA GNI 비율이 0.16%였고 이것은 OECD 닥 회원국의 평균인 0.33보다 사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ODA GNI 비율로만 따지면 이제 29개 회원국 중에서는 2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무상원조하고 유상원조 이렇게 크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 이원화된 체제를 이제 국개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그 총리실에서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총리실에서 하는 그 기구가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실적 면에서 봤을 때 15위이긴 한데 ODA GNI 비율이 0.16%로서 일반적인 어떤 평균 비율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또 우리 개발 협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한국 개발 협력의 방향성,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거를 좀 요약을 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개발협력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매년 종합시행계획이라는 연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제 이 외에도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ICT, 녹색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어떤 방향성, 비전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개발협력 전략의 목표는 이제 글로벌 협력 증진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제 해결과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달성을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는 뭔가 분쟁이나 재난으로 인한 위기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면서도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대응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를 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공여국으로서 어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개발협력이나 인도적 원칙을 준수를 하면서도 국격에 걸맞은 지원을 제공을 하고, 동시에 또 우리만의 어떤 강점을 살려서 비교의 분야에서의 의제를 좀 선도하면서 또 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국이나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국내외 주요 행위자나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발협력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신정부가 출범하고 있는 외교의 큰 목표, 즉 그 글로벌 중추 외교, 글로벌 가치 외교의 실현에 있어서 이 한국 개발협력이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마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엔 총회 연설하신 그 내용에도 보면은 이 개발협력, 글로벌 중추 외교의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성 하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그런 어떤 개발협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마지막 어떤 결론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우리 개발협력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적 확충과 방향성 설정,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외 주요 행위자,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만의 어떤 강점과 경험을 살린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G10 국가인 만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비례한, 그런 위상에 비례한 개발협력의 양적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많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3차 기본계획에서도 우리는 2019년 대비 30년까지 우리 ODA를 2배 정도 확충하겠다. 이게 ODA GNI로 환산하면 0.3% 정도 되거든요. 이런 목표를 계속 가져왔던 것만큼 이러한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적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유무상 원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유무상 원조 플러스 민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확보하고 지원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외 여러 파트너와의 연대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이 G7이나 닥, 특히 EU를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재건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EU와의 개발협력 정책 대화 등을 통해서 협력을 보다 이제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재건에서 여러한 재원이 동원이 될 예정임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NGO와 같은 여러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또한 이제 전후복구와 재건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협력에서의 발전 공유를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분야 중에 디지털, 공공행정, 기후 등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개발협력 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점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서도 분야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양쪽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국내 각 이해관계자, 각 기관들하고 어떤 협의 체계를 가져야 될 건지, 또
그 여러 선진국들하고 어떤 그 협력 체계를 가져야 할 건지 보다 그 깊은 검토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리도 전후 복구를 통해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그 국가로 아주 세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개발 협력을 해나가고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고 우리의 존재의의를 더 높일 그런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개발 협력을 좀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전문가이신 송 교수님의 송 교수님과의 대화가 의미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